지난 11월 24일 그 위탁 공모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라는 데서 이제 새롭게 위탁 공모 선정 단체가 되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는 뭐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는데. 인권 기구를 반인권 단체에다가 위탁을 맡겼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대전시의 인권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의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대전시 인권센터. 지난 2017년 만들어져서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 인권센터의 운영 기간이 축소되고 수탁 단체가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인권센터를 수탁한 단체가 사실상 반인권 단체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 논란, 이럴 수 이슈에서 추적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대전시는 시민의 인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시인권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곳은 바로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 제작진은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인권센터 운영 계획을 듣고자 찾아갔는데요. 건물 어디에도 사무실을 찾을 수 없었고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대표자 또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공사진 위해서는 좀 시간이 길어져요. 2월 달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등기부 등본상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설립일은 지난해 10월 18일, 대표이사는 박경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박경배 대표는 건물 맞은편 S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또한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있다는 건물은 박경배 대표가 담임 목사로 있는 S교회의 소유였습니다. 대전시 인권센터를 수탁하게 된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박경배 대표는 인권센터를 운영할 센터장으로 바른 군인권연구소의 김영길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으로 선임된 김영길 대표 역시 확인해 보니 박경배 대표가 담임 목사로 있는 S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영길 센터장이 대표로 있는 바른 군인권연구소는 어떤 곳일까? 누리집에 게시된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엉뚱하게도 대전의 한 법무법인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입니다. 거기 바른 군 인권연구소 아닌가요? 바른 군 인권연구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무실 그냥 저희 거를 같이 쓰고 있는 거고 따로 뭐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요. 그럼 대표님만 거기 지금 법무법인에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름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한국정직운동본부의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직을 강조하며 인성 홍보 활동을 해왔던 곳으로 주요 활동은 2019년에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센터 수탁 결정 이전 돌연 인권지도사 양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인권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수탁 이전부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다 시킨다. 우리가 학교 강사 내보내줄 테니까 와서 강사교육 받아라. 강사교육은 1인당 120만 원이다. 대전시 발표하기 전부터 거기서 하고 다녔어요. 또 다른 제보도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제가 그 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지도위원인지 자문위원인지를 맡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대전시 인권센터를 수탁을 하게 됐으니까 인권단체에서 오셨다니까 잘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병구 사무처장이 수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던 날짜는 10월 17일, 한국정직운동본부 법인 설립은 10월 18일, 그리고 대전시가 수탁 공모를 시작한 날은 10월 24일이었습니다.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공모가 시작되기 불과 엿새 전에
한국정직운동본부 법인이 설립됐고 그 이전부터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인권센터를 수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센터 수탁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난 이장우 시장 요때 보니까 아주 대표 단체로 지지하는 대표 단체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장우 시장의 바로 옆에서 이제 그 대표 목사인 박모 목사가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측근 단체들 챙겨주기의 일환으로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경배 대표는 이장우 시장이 후보 시절 대전 미래캠프 선대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오늘 우리 이장우 우리 대전시장 후보 지지를 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제가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길 센터장 역시 해당 캠프의 선대위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인권센터 선정과 관련해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우 시장은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결국 이장우 시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시청의 행사장에서 이장우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 대전 KBS 박현 PD인데요. 그 인권센터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 혹시 언제 시간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 하나만 더 묻고 싶은데요. 혹시 수탁기관 선정한 박경배 목사랑은 어떤 관계이신지 궁금해서요.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니 수탁기관 대신 박경배 목사님이 이전부터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아니 잘하는 기지 마시고요. 합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거니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면서 다 알죠. 대전시의 어떤 걸 선거 기관에서 도와준 단체다라고 이제 수혜적인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전문성이 없는 인권 단체에서 위탁을 유리했다는 것은 인권 도시로서 나간다는 그런 정책을 펴했을 때 굉장히 수치다라고 볼 수 있죠.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기관의 책임 능력과 공신력, 업무의 전문성과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 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해당 분야의 전문가까지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대전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70점 이상 이제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점수 잘 나오는 데가 이제 선정기관이 되고 점수 공개를 요청하자 관계자는 이를 거부하며 이해할 수 없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건 비공개예요. 입장 바꿔놓고 해서 어떤 이슈화 되는 게 나가면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 자유로운 심사가 못되죠. 솔직히 이제 인권센터가 어떤 인권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인권은 뭐 여기서요. 인권진흥청에서. 제작진은 심사위원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대전시 정명국 시의원, 이장우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특별 보좌역 이력이 있는 동구 지역구의 시의원입니다. 정명국 의원님 만나 뵙고 싶어서 왔는데 안 계십니다. 자리에 안 계세요? 인권센터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 하셨다고 들어서 제가 지금 통화를 못 하는데 해외 나와 있어서 그럼 혹시 심사 기준이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선정된 단체가 좀 고점을 받았는지 이런 거 좀 알 수 없을까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정명국 의원은 해외 연수 중이라 답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찾아낸 또 다른 심사위원, 동구의 한 사설 인권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가 여기 층에 있다고 하는데. 그만뒀는데 여기 이사 갔는데 지난 여름인가 될거리. 아, 여름쯤에 이사 갔어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해당 심사위원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가 이제 심사할 때 이렇게 보면 뭐 거기 운영 계획서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 자격을 저는 제일 먼저 봤어요. 센터장 자격의 입작이 너무, 그분은 박사학위예요. 그러니까 월등해서 저는 그분한테 점수를 많이 줬어요. 센터의 이력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센터장의 학력을 보고 평가했다는 심사위원. 이번에는 혹시 교회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나는 그 목사님을 전혀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그 선생님 사진이 있어서요. 집사님이라고. 아, 이거 옛날에 한번 못돼 갔다. 해당 심사위원은 공교롭게도 2014년 S교회 누리집에 새 가족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새롭게 대전시 인권센터를 맡게 될 인물들의 인권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 김영길 대표가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집필한 책과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인권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반사회적, 반성경적 정책을 해왔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아니라 중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열의 9명은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인권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인가 개천받고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시의 공식적인 그냥 인권센터가 아니고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지 않습니까? 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정말 좀 의문스럽고 정말 속상합니다. 인권센터의 수탁기관인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박경배 대표는 어떨까? 이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 뭐냐? 법제화입니다. 법제화. 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개인의 일탈된 성명의를 보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소수자를 폄하하고 국가인권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온 이들.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거의 뭐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 대놓고 교회에서 매주마다 설교를 해왔었기 때문에 일단 뭐 교회 혹은 교계 안에서 워낙 유명한 그런 교회였죠. 이 정도 선에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함께 공동체 일구어 가자라고 할 때 교회는 혹은 종교는 그 이상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이 50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50 이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인권은 인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등인 거잖아요. 제작진은 박경배 대표와 김영길 센터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인권센터를 수탁한 이유와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마침 S교회 소유의 빌딩에서 인권 강사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 김영길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대전 KBS 박효원 PD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체 뭐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은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김영길 대표는 끝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센터 수탁기관 대표인 박경배 목사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뷰를 거부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합니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오픈할 테니까. 아니 KBS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주셔야지. 아니 알아서 하세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네.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보도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반인권단체에 인권센터를 위탁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에 위탁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 세계 인권선언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인권 증진의 방향은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박경배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보직자들은 전부 차별 혐오 활동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종교와 법의 잣대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시가 차별과 혐오의 터전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시 인권센터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시 단위의 어떤 기관이었는데요.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역시 나는 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한 번 더 좌절하게 될 우리 사회적 소수자들, 약자들이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소외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 하지만 숱한 논란 속에 대전시 인권은 시린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인권센터의 기능이 크지 않다며 심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수탁기관의 당사자들은 논란에 대해 나중에 답하겠다며 인터뷰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합리적 결정이라는 말만 제작진에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언론은 시민적 의구심에 대해 당연히 질문해야 하며 당사자는 공적 사안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인권센터 수탁과 관련된 논란, 한 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대전시와 관계기관은 시민의 물음에 충실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58명의 젊은이가 희생된 이태원 참사. 해가 바뀌었지만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1살 막내딸을 잃은 한 아버지를 현지인에서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젊은 목숨이 158명의 이제 서울에 며칠 전에 모텔에서 목숨을 끊은 10대 아이까지 159명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런 죽음을 맞았는데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작업하던 작업 도구들이 디자인하고, 요게 이제 세준이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했던 옷들이에요. (29일) 낮에 등 뒤로 아빠 나 서울 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지. 그 29일이 이렇게 50일이 넘도록 지속될지는 몰랐네요. 새벽 1시쯤 이제 같이 갔던 친구한테서 연락을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미 우리 채림이는 그 시각에 사망을 했었고요. 이 경찰들의 그냥 무조건적인 분리하고 귀가 조치로 인해서 우리 채림이를 12시간이 넘은 그 다음날 12시에 송탄 장례식장에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 그 경찰이나 그 행정 관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안내는 전혀 없었고요. 훌륭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구나라고 기억되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이름도 없이 사진도 없이 그런
회개망측한 분향소를 차렸었는지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감히 유족들에게 마약 수사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실물을 전체 마약 검사를 실상 했습니다. 한 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치욕이죠, 치욕. 유가족들이 한 180여 분 이상 지금 모여가지고 계신데요. 행안부에서는 그 개인정보를 이유로 아직도 희생자들 명단을 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가 중요하죠. 그러면 저희 정보를 그쪽에 연결을 보내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마치 유가족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듯이 이런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유족들한테는 장례가 끝난과 동시, 발인과 동시 전혀 행정부하고는 소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이 쪽지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육아협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는 거친 표현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유족협의회 출범 소식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의 횡령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해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악성 댓글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세월호 발언이나 김민하 의원의 그 황당한 발언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이죠. 그게 진정한 2차 가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제 지낸다고 아들 떠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꼭 한번 봐. 어떻게 나 좀 모른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지역에서는 서울의 일이니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도 희생자들 분명히 있고요. 저희 유족들이 바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님의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는가라는 그 진실, 그리고 왜 이렇게 정부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진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 진상규명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당한 참사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리미한테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오면서도 우리 체리미한테 아빠 이제 안 그럴게. 근데 막을 수가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권과 안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란 시대와 장소를 떠나 예배 없이 모두에게 수용되고 통용되는 공동체의 공통의 가치라는 뜻이지요. 종교, 이념, 특히 정파적 논리로 흔들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명징한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소수자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말하며 그 주장을 집단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것은 그들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빼앗겠다는 반인권적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든 추모하지 않든 그 역시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폄훼하고 그 노력을 정파적 논리로 몰아가는 것 역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묻지도 말고 안전할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전제적 폭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 벽두, 우리 앞에 위태롭게 놓인 인권과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시사인 대 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